네, 반갑습니다. 독거투셀지입니다. 저는 파나마에 있습니다. 파나마 온 지 일주일 정도 됐고요. 코스타리카 국경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7시간 정도 하루 잡아서 이제 쭉 운전해가지고 왔고요. 일주일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제 차를 여기 파나마에서 콜롬비아로 배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보내기 위해서는 컨테이너에다가 차를 실어야 돼요. 근데 컨테이너 가격이 연초만 해도 8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차 2대 들어가는 게. 근데 지금은 가격이 한 6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해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이쪽에서부터는 이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저야 뭐 100만 원 정도 이제 세이브했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12월 18일 날 폴리스 인스펙션을 받고 그 다음에 12월 26일 날 선적을 해서 콜롬비아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중미 7개월 여행이 끝나고 이제 남미 여행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남미는 치안이 조금은 좀 그렇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가지고, 중미도 사실 그렇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7개월 동안 너무 편하게 있었습니다. 범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연루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중미가 되게 많이 다르구나. 제가 갖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하고도 좀 다르구나. 워낙 언론에서 중미가 위험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쫄아서 왔는데 7개월 동안 진짜 너무 편하게 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력 카드를 하나를 흘렸어요. 어딘가 흘렸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찾아서 주잖아요. 경찰한테 이렇게 건네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요 쓰더라고요. 그래서 1574불인가 그걸 썼더라고요. 누군가가 온라인 결제를 했더라고요. 마스터카드였는데, 그래가지고 벙져가지고 빨리 한국에 저 해가지고 카드 정지를 시켰는데 이미 결제됐잖아요. 근데 마스터카드에서 이게 부정 사용으로 의심이 돼가지고요 카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대참사를 이제 막을 수가 있었죠. 이런 게 한국이랑 다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틀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차 키를 또 흘렸어요. 이게 제가 늘 정글 같은데 자연환경 비치 이런 데 다니다가 파나마가 장난 아니게 번화하거든요. 굉장히 발달한 도시거든요. 거의 부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길거리 찾아봐도 차키를 흘린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키를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수소문 해가지고 차 복사하는 그런 메케닉을 불러가지고 그것도 300불이에요. 300불. 이거 한국에서는 스마트 키 하나 만들고 문도 따야 되고 스마트 키도 사야 되고 이 프로그램 차하고 이제 연동시키는 것도 한 10몇만 원이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처음에는 400불 부르길래 흥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300불로 했는데도 야 40만 원인데, 40만 원 넘죠 지금 환율로. 40만 원 넘는 돈으로 딴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외국인이라서 좀 그렇게 한 것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차도 뭐 신차도 아니고 오래된 차인데, 그래서 그런 거 막 신경 쓰고 그러니까 막 매일 탈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주일 동안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파나마가 중미에서 그 공산품 가격이 제일 쌉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에어맥스 같은 경우에도요, 나이키 그 에어 한 반만 들어와도 다른 나라도 25만 원 막 이래요. 30만 원 막 이래요. 이게 사치세 같은 걸 좀 매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한국보다 30, 40%, 50% 정도 비싸고, 그래서 못 사고 있다가 여기 와서 이제 하나하나 사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보다는 비싸긴 해. 지금 보면은 요 드론 미니 4 드론 프로 콤보를 샀거든요. 요것도 한국이 30만 원 한다면 얘는 170만 원, 40만 원 비싸긴 한데,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200만 원씩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진짜 잘 산 것 같고, 오즈모 포켓 3도 샀습니다. 이게 제가 이 중미가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프로 12로 영상을 찍은 거 지금 멕시코 영상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거 보니까 완전 시커매가지고 영상으로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시커멓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고프로 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동남아라든가 한국은 밤이 밝잖아요. 막 가로등도 화려하고 네온 사인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요 밤 되면 6시, 5시 되면 문 닫는 그런 상점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들 다 망쳤는데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한국보다는, 한국이 64만 원 단품이 64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640불이에요. 그래서 텍스 붙어가지고 690불인가? 그러니까 30%가 더 비싼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죠. 영상 퀄리티를 위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여행 영상 봐주신 분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막 쇼핑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사고, 다 쇼핑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필요한 것들을 막 사고, 에어맥스도 한 몇 킬로 샀어요. 왜냐면 남미 가면 구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미에서도 제가 원하는 그런 모델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일단 나이키 매장이요, 제대로 된 매장이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중미는 부자들은 완전 부자들이거든요. 그 부를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 이 사람들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가서 쇼핑을 엄청나게 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비통 매장도 제가 하나 봤어요. 하나. 여기 파나마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가 지나갔고 그래서 시장 팔로우도 못하고 막 카드 부정 사용 발견했을 때는 와 이게 진짜 가만히 앉아서 200만 원 날리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은행 전화하고 막 단톡방에 있는 분들도 도와주시고 막 지인이 국민은행에 있는 지인들 막 얘기 듣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U 플러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 로밍을 해도요 파나마에서는 한국으로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안 되는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로밍비도 날리고 진짜 U 플러스는 여러분들 해외 나오실 때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SK텔레콤이나 KT 쓰십시오. 예. 아무튼 오랜만에 제가 독고투재즈를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했는데요. 제가 며칠 전 기사를 본 게 뭐가 있냐면 한국이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사상 처음으로 흑자가 아닌 적자가 났다. 적자.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태였고 아마 180억 불? 한 5조 되나요? 25조? 엄청난 이게 한번 잘못 터지니까 엄청 크게 터지는 거지 진짜. 제가 중국이 무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중미도 그렇고 남미도 동남아도 그랬거든요. 그 길거리에 중국 차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는 없잖아요.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와 중미 동남아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진짜 신차들은 딱 그 중국 차들 JLC, BYD 이런 애들이 또 고급 몰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도 몰은 진짜 고급 몰들은 진짜 고급 장난 아니거든요. 더 현대 여의도보다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여기는 서양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화시킨 그런 몰들이 좀 있는데 거기도 엄청난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들도 전시해놓고 있고 엄청난 그 트리 같은 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스폰해놓고 한국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난 지가 한 10년 넘었는데 여기는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 정말 제대로 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중미가 이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구나. 약간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게 있지. 미국은 지금 해피 할러데이 하면서 쇼핑 엄청나게 하고 다니고 쇼핑백 들고 다니고 막 그런 분위기일 텐데 제가 뉴욕에 있을 때도 그런 분위기 보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20년 전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도 그런 분위기들 좀 느꼈어요. 특히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이 세운 나라잖아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파고 싶어가지고 콜롬비아로부터 이 나라를 강제 독립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함 3개, 항모 3개 보내가지고 콜롬비아 공격하려고 겁줘가지고 그냥 콜롬비아가 두 손을 들었죠. 그래서 콜롬비아가 미국을 되게 싫어하죠.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도 미국이 그 침공을 해가지고 수도까지 함락시켰잖아요. 그래서 멕시코가 막 그게 뭐랄까 미국을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 무섭습니다. 중국이 진짜. 한국 뭐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 많지만 뭐 보면은 틱톡 보고 있고 알리바바 그 테무 뭐 쇼핑하고 있고 짜장면 먹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싫다고 하면서 유니클로도 사 입기도 하고 일본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일식집에도 가고 스시도 먹고 뭐 다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론을 샀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중국산밖에 없어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DJI가 독보적이고 뭐 소리라든가 뭐 중고 거래 이런 것들도 보면은 DJI가 최고잖아요. 그 외에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오텍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이 조그만 거 하나가 17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중국산이라는 게 저렴하고 가성비 뭐 그래서 가성비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야, 이 조그만 게 170만 원이에요. 요것도 요 액션캠도 진짜 이거 하나가 지금 단품인데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콤보를 샀으면은 1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진짜 저는 이 상품 뭐 요즘 오즈모 포켓 3에 대해서 많이들 그 이야기 들으시겠지만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화질이 좋고 소니 카메라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밤에 저조도 환경에서 빛이 없는 환경에서 진짜 밝게 잘 나오거든요.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중국산이 이제 가성비를 넘어서요. 솔직히 말해서 액션캠 중에서는 이건 액션캠은 아니고 소형캠이지만 고프로가 이제 지존이었는데 지금 DJI라든가 중국 여러 그 제품들이 엄청나게 치고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고프로도 이제 내년부터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0% 빠진 상태이긴 하지만 중국산들이 진짜 무섭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반중 정서가 심하기 때문에 평가 절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글로벌로 휩쓸고 다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코스타리카 저번에 얘기했었던가요? 미국 분이었는데 코스타리카랑 미국을 산타클라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6개월씩 사는 분인데 BYD 차를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다. 알고 있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아무 회사나 투자합니까? 그것도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 샀잖아요. 400% 정도 수익 내고 이제 다 정리를 했는데 중국산들이 이렇게 몰려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싫다 말다 이런 것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좀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한국 사람들 좀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실체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자, 이제 정식으로 독고투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분 동안 다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낙관론이 아주 팽배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빠르게 시장이 올라왔고 기대 심리, 어떻게 보면 광기, 시장의 광기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뉴턴이 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고 그래서 뭐 요즘 들어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뭐 주변에서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했다라든가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게 클라이막스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의 그런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늘 시장이라는 거는 반복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늘 시장과 반대로 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찰리 먼거 말대로 진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감내해야 된다. 이 이야기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끝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반대로 가라. 반대로 생각해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 적어도 10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과를 냈다. 시장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채권 같은 거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유가의 급등락에 휘말리지 말라. 지금 유가도 68불까지 떨어진 상태죠. 금 같은 경우도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드렸었는데 올라왔는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지금 2040불인가 50불 정도 하잖아요. 올해 한 1850불 갔었던가요? 이제 10% 올라온 건데 금 가격 이만큼 올랐다고 신고가라고 못 사서 안타깝다 막 되게 후회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10% 못 먹어가지고 그게 후회할 정도입니까? 1년 동안 10% 1년 동안 10% 그렇다고 뭐 금을 완전 저점에서 딱 잡았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1900 몇 불 때 그때 샀을 거 아니에요. 사실 금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서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약간 뭐랄까 예전에 답답하면 뭐 고구마 뭐 먹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말로 어떻게 우유라도 좀 사드리고 싶은데 금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그 트랩에 갇히는 거예요. 트랩에 갇혀. 이게 물리잖아요. 만약에 물리면 진짜 뭐 몇 달은 기본이고 몇 년은 가는 게 금 투자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다른 자산들과 비교해 볼 때도 정말 안 가는 게 바로 금이에요. 금. 그리고 금의 그 방향은요 우리가 맞추는 게 진짜 힘듭니다. 장기적으로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니까. 근데 2011년부터 쭉 보세요.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의 바닥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일단 근래 몇 년 동안에 팍팍 올라온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오는 시점 바로 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도 제가 10월 20일 날 영상이 뭐였냐면 연준의 higher for longer는 희대의 거짓말이다. 이런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지금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연준은 그렇게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1월 달까지는 금리를 올리지도 못할 것이다. 고금리는 지속이 되기 힘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시장에서 저만 그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제가 다 틀렸다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이 광기 어리게 팍 올라간 걸 못 맞췄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오래 못 간다고 하면 지금 채권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나는 미국 국채보다는 애플 사겠다. 애플 지금 신고가 거의 가까이 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채권을 사시든 말든 여러분 마음인데 저는 애플 사겠다. 저는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버핏처럼 신뢰하지 않는다. 버핏도 204조가 되는 그런 엄청난 현금 보유고가 있지만 정작 채권은 30조밖에 없다. 단기채만 30조밖에 없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정말 미국 정부를 신뢰하면 장기채 사셔야죠. 마이너스 50%는 채권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단기채만 사서 돌리는 그런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핏도 미국 정부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다.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뭐 월가의 전문가들, 유튜버들 얘기를 듣는 것보단 그냥 버핏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좀 느리다고 하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저는 저희 전 재산은 지금 달러 예수금으로 있는데 또 주식으로 언젠가 다 투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이요. 앞으로 주장창 늘어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건 정말 대박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대박 쪽박이 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주식은 진짜 위험한 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은퇴 자산이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리지만 은퇴 자산을
꾸리는 분들은 진짜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 바닥에서부터 확 올라간 거, 포모 느끼는 거 이해도 하는데 야구를 하면 스트라이크도 몇 번 맞는 거고 아웃도 당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프로야구 타자라면은 3할 정도의 수준이면 굉장한 거잖아요. 저는 한 8할 정도를 추구하거든요. 물론 이제 월가 계신 분들은 뭐 5할을 넘어가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8할 추구하고 있고 올해도 거의 대부분 다 제 예측대로 가고 맞았었고 일부가 틀리긴 했었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흐름은 맞게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주식시장은 좀 올랐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폭락이 오기 전에는 채권 금리는 폭락하고 그 다음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에너지 이런 것들도 폭락하고 그 다음 마지막이 주식이다. 그리고 커다란 폭락이 오기 전에는 커다란 상승이 있고 때려서 푹 빠진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완성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버블은 지금 누가 만들고 있냐면 지금 증권사 가서 열심히 계좌를 만드신 분들 또 엄청나게 예수금을 털어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원자재를 사거나 코인을 사거나 코인 계좌를 만들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버블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분들이 고점을 잡아주시죠. 제가 20년 동안 뭐 주식시장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14년 동안 제도권에 있었고 그리고 10년 동안은 객장에서 사람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돈다. 아마 지금도 객장에서는 PB 직원들이 그럴 거예요. 아 뭔가 이제 고점이 오는 것 같아. 뭔가 버블이 오는 것 같아. 객장에 스님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기를 낳는 엄마가 아기 엄마들이 오거나 이러면 이제 고점 신호가 진짜 맞아요. 그거는 망고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비관론이 다 사라졌잖아요. 비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기가 당연히 와요. 뭐 마이클 버리 얘기 가끔 하잖아요. 마이클 버리는 숏으로 딱 한 번 성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1년 8개월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1년 8개월 동안 너무 괴로웠던 사람이고 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야 그 정도 스트레스면은 사람이 명이 좀 짧을 텐데 지금도 잘 살아있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4개월밖에 안 기다렸고 그 중에서 8, 9, 10월 달까지는 지옥 장세였었고 그래서 그때 미리 현금화를 해서 큰 손실을 면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단톡방에도 3기, 4기 방에도 이제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지금 골디락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골디락스가 아니죠. 단순히 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GDP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단순히 두 가지만으로 골디락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진짜 진정한 골디락스는 2004, 5, 6, 7년 그때가 진정한 제 기억으로는 골디락스였어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은 되게 낮았는데 미국이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 크레인의 한 70%가 중국에 있다. 그렇게 엄청나게 전 세계가 큰 폭으로 발전했었거든요. 그야말로 진짜 호황이라는 게 느껴지는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호황입니까? 뭐 5.2% GDP 성장이 3분기에 나왔지만 지금 호황입니까? 그게 착시 현상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장사 잘 되고 막 식당 같은 거 웨이팅 많고 막 그렇습니까? 지금 실제로 기저에서 도는 매크로는요 불경기예요. 이 얘기들은 제가 한국에 없어도 단톡방에서 수많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주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들 죽으려고 그래요.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매출이 20-30% 정도 줄었다. 이런 이메일을 보내주거나 리플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50% 줄었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여기도 보세요. 선박들 가격이 떨어지는 정도면 장난 아닌 거죠. 특히 유가가 떨어진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진정한 골디락스가 되면 진정한 골디락스는 진짜 호황인데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낮게 잘 받쳐지는 게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리고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실업률도 낮은 실업률이 유지가 돼야 돼요. 고용이 좋아야죠. 근데 지금 고용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직장에 그냥 탁 붙어박혀 있는 거죠. 지금 나가는 돈은 많죠. 카드값 계속 막아야 되죠. 근데 지금 카드값 연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기저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수 하나만 본 거 보고 1위 1배 해가지고 지금 호황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원유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돈을 빼겠어요? 지금 감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고 물론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트레이더들이 계속 돈을 빼고 있고 원유 시장이 가라앉는 게 굉장히 저는 뭐 닥터 쿠퍼 얘기하잖아요. 경기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유도 마찬가지예요. 원유도 이렇게 떨어지는 건 정말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냥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는 게 채권과 그 다음이 뒤늦게 주식시장이 반영을 지금 금리나 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 당장 3월에
인하한다 얘기부터 뭐 5월에 이야기한다부터 막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2년 전부터 계속 올해 5월에 한다, 9월에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밀려가지고 2년째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말 듣고 채권 투자했던 사람들, TMF 투자했던 사람들, ETF 투자했던 사람들은 계속 필 봤던 게 지난 2년 동안의 스토리거든요. 근데 저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봐요. 이 이야기는 제가 2달 전부터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난 영상도 찾아보시면 될 거고 왜냐면 연준은 더 이상 고금리를 계속해서 지속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10월 달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니 맞춘 거는 다 무시하고 이번에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배경 지식과 경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가소로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를 인하한 건 좋은데 금리가 인하가 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파월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번에 뷰를 바꿨잖아요. 너무 비둘기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비둘기적으로 바뀐 게 얼마 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제롬 파월이 이렇게 생각을 바꿨을까? 갑자기 이렇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뷰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상당히 경제를 많이 심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침체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연준도 걷잡을 수 없이 손을 못 쓰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되게 큰 문제거든요. 한국도 지금 밑바닥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부익부 빙의빙이 한데 늘 문제는 뭐냐면 약한 골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아랫단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제가 2007년, 2008년 리만 때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게 좋았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뭐 주식시장 말도 못했어. 부동산 시장 엄청났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 또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밑바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면서 서브프라임 쪽은 어떤지도 모르면서 사람들 흥청망청하고 또 지르고 지수 확 올라간다고 홀려가지고 또 시장 뷰 바꾸고 뒤늦게 막 뛰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선례들을 또 답습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다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이번은 내가 기회를 한번 놓쳤다 생각하신다면 이번엔 내가 어떠한 기회를 한번 놓쳤다 생각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뷰라든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원칙은 깨지 마세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그거는 쭉 갖고 가셔야 돼요. 일단 제가 한 20분 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여기서 끊고요.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뭐 금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